반갑습니다. 농지통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의 ABC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그리고 또 튼튼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농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에 진행을 맡게 된 MC 박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저와 함께할 전문가분들도 세 분이나 함께 하시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지 업무 20년 경력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20년 경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윤정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본사 농지사업부 이진호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 좀 웃어주시겠어요? 긴장하신 것 같아서 편안하게 촬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 분이 더 남았는데 우리 새내기 농부죠. 우리 조진수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 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어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들은 대본에 내용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자기 의견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저나 아마 우리 새내기 농부는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짓궂게 이것저것 물어봐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사실 요새 그 젊은 층들의 귀농이 조금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충남 지역의 경우 네. 이제 30대 이후 귀농 인구가 한 6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아, 50%나 굉장히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5도 2초 난다. 그리고 뭐 결국은 1차 산업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주변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들을 좀 주되게 하시나요? 네, 농촌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지원해 주는 게 좀 많냐? 네, 어떤 걸 가면 지원해 돈 벌 수 주냐. 있냐? 네. 뭐 이런 질문들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농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일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많은 혜택들이 실제로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농지은행 사업을 아주 낱낱이 그리고 뼛속까지 쏙쏙들이 한번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농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같이 해주시겠어요? 농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어색해 한번 다시 가요. 농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프로젝트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청년누님께서도 유튜브 영상들 이런 거 좀 보셨었나요? 농지 네. 관련해서? 저도 처음 농사 시작할 때 흔히들 이제 네이버 검색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포털에도 검색도 해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작 농지와 관련해서는 쉽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맞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농지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는 조금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조금 접근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 기초부터, 그러니까 좀 이런 질문까지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야? 하는 것까지 다 물어보셔도 되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컨셉이 농지 은행입니다. 은행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번호표부터 뽑아보죠. 눈치가 아주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요 번호표를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 하시다가 뭐 저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띵동 바로 번호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저나 혹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번호표를 뽑아서 편안하게 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은행의 저희 개요부터 농지 지원의 제도 그리고 2024년 새로 개정된 농지법까지 그래서 농지이용 관리 및 농지 제도의 이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의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초적인 게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부터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농지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요거를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름만 들으면 정말 생소하죠. 그러니까 농지은행이라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확보해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지 종합 관리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도 하죠. 저도 질문 있는데요. 그럼 저희 농지은행 이용해 보셨나요? 번호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뽑아야죠. 네. 예, 1번 참고로 해주세요. 예, 번호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반 은행하고 농지은행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농지은행은 농지를 빌려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반 은행의 경우는 기업이나 가게, 정부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그 필요한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한달지 뭐 집을 살고 땅을 산 때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 은행의 목적인데 농지은행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분들,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또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께 농지를 빌려드리거나 또는 사실 수 있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도록 하고 또 농지의 생산적 이전, 효율적 이용 관리,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우리 차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네, 특히 농지은행에 4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지, 인력, 작물 구조 등 농업 구조 개선과 두 번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지 시장의 안정, 또 세 번째로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마지막 4번째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농지은행의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들으면서도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농지은행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예 생겨난 기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농지은행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랑 유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공 목적의 농지를 비축하고 관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농지은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군을 늘려가면서 성장 발전해왔고요. 90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영농 규모화 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식적인 농지은행 제도라는 것은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은행은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대출 안 해주는 것처럼 땅도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건 또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농업인만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분증이요? 네,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라고 오. 이제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게 해마다 한 80여만 건 정도가 이제 발급이 되고 300여만 회 정도 정보가 조회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4년 2월 17일부터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정보 등록 기준 그리고 경영정보 실태조사, 거짓 부정 등록자 처벌 등 이제 경영정보 등록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이 돼가지고 이전 법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좀 많긴 한데요. 네. 천천히 보자면 네, 천천히. 이제 관련법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개정 주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의 등록 기준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 등록 정보의 실태 조사를 도입을 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농업 경영체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바뀌었어요. 네 번째로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 증명한 자에게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농업 경영 정보 등록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딱히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좀 업무를 진행하는데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상태라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끝나질 않네요. 내용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은 다만 330m 제곱입니다. 사육을 하는 경우이고
또한 이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 소득을 내야 농업인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에 대한 이제 경영 정보 확인이 강화되면서 농업인은 이제 30일 이내에 영농 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이제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의 이런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증빙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등록 신청이 거절되거나 등록 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 새내기 농부를 딱 바라보시는 게. 아니 근데 아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농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임차 농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임차 농지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그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요. 근데 2024년부터는 농지 대장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먼저 등록한 후에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서류와 농지 대장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에 등록된 임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이용해 주십시오, 고객님. 예, 이번에도 1번 참고로 와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거의 뭐- 질문 주시는가요? 지점장님 아니세요? VIP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실제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사례를 거절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요, 그 만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는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리고 또 은퇴로 해서 소유 농지를 다 매도했거나 또 경영이양 직불사업 대상자가 보존금을 수령한 후에 사후관리 기간일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사실 농지 지원을 받을 때 한 가지 더 제한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거주지예요. 총 3가지인데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리고 농지와 그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농지부터 직선 거리로 30km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서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진짜 약간 은행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의도치 않게 다 복장이 약간 은행원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원 자격 그리고 지원 제한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는 걸 가정했을 때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원 한도는 농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경영 규모 3헥타, 성장 단계에서는 6헥타, 전업 단계에서는 10헥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총 지원 한도와 사업별 지원 한도가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농 농사 짓고 있는 규모가 3헥타르 정도고 농사를 진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성장 단계에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입은 경영 규모가 3헥타 이하에 영농 경력이 2년 이하이신 분들이 2단계에 해당하고요. 영농 경력이 2년을 초과하면서 경영 규모는 6헥타까지인 경우 성장 단계에 해당합니다. 수혜자님의 경우는 경영 규모가 3헥타가 안 되지만 영농 경력이 2년을 초과하셔서 성장 단계 기준을 적용받게 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농지 지원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선순위로 지원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선정자를 1순위로 지원하고 있고요. 2030 세대 청년 농분들은 2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으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2030 세대는 지원 당시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또 청년농이나 2030 세대와 같은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매도, 임대 지원해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2030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는 거는 아닌가 봐요. 저는 이제 30에 해당하니까 약간 노려볼 만했다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대장님? 네, 맞습니다.
그 청년 호계농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하는데요. 당해년도 신규 선정자 중에서도 독립경영 예정자를 1순위로 하고 있고 1에서 3년차 청년 호계농은 2순위, 또 기존 청년 호계농 선정자는 3순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농지 지원 사업 현황을 봐도 청년 후계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을 농촌 지역으로 유입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 조건까지 갖춘 초기 농업인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농지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의 거래나 관리 또 복잡한 프로세스들 이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농지은행 통합 포털이라고 존재하고요. 네. 그 포털을 통해서 농지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포털 안에서 이제 농지 임대부터 판매 그리고 연금 등까지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귀농 귀촌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이렇게 일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지금 특히 농지은행 통합 포털이 농업 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웹사이트여가지고 농지 거래 및 연금 신청을 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런 통합 포털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어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시험 방법을 조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포털에 들어가서 주요 4가지 메뉴를 확인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보통 농지 검색이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주요 메뉴에서 농지 구하기를 클릭하고 매입 인차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희망가 이런 농지 관련 혹은 임대나 매매 관련 사항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농지은행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도 그런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게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토지 대장, 공시지가, 토지 이용 현황 등도 연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위치나 또 고도 주변 환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네요. 네, 특히 포털에서는 이제 농지 규모화부터 임차 임대까지 다양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농지의 금융 상품하고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 되게 용이해요. 주요 메뉴 중에서 농지 내놓기를 클릭하시면 매도 임대 신청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럼 포털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지금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제 가입을 하시기 전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거의 대부분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한 사업이 많아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훨씬 용이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간단하긴 한데 이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또 어려운 곳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편하게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처음 쓰시는 분은 그렇죠.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포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각 시군구에 농어촌공사 지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사에 방문하시면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신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거기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에도 번호표 기기 있나요? 저희가 아직 도입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농지은행이 농업 및 또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말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업의 기본 개념은 저희가 알았으니까 심화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법, 제도, 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머리가 가장 지끈지끈 아프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시작하려고 했다가 발 빼게 되는 게 이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차장님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법,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민원인들 응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혹시 그 세 분의 교육은 공통 질문으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더라라는 거 가장 또 오래 계셨으니까. 임야가 있어요. 네. 이제 산이죠. 우리나라 70%가 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산지를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면 뭔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지에서 농지로 용도가 바뀌었다, 전용되었다 예,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농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 실제적으로 네. 예전 엄청 오래전부터 이렇게 농지로 경작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곳에 뭐 염소를 키운다거나 벌을 키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직불금을 받고 싶거나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찾아가면 지목이 임야라서 안 된다. 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걸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차장님은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농지은행이고 농업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안 그래도 교육 자료에 있어서 좀 더 네.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리님은요? 저는 이제 물론 2부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네. 나오긴 할 텐데 농업인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을 하시고 계시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농지법상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경자유전의 법칙이라 해서 농사를 직접 지으실 분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특수한 이유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에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개인 간으로 이제 임대를 주실 수가 있고 아니시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분들이 뭐 그러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 위탁을 하시면 예외적인 사유로 이제 개인 간으로 임대를 주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 땅인데 왜 내가 맘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주거나 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게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법, 뭐 제도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자리니까 많이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기초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수혜자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 농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마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농지의 정확한 정의 이걸 또 알고 계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농지라고 흔히들 그냥 얘기는 하지만 저희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현장에 가서 무언가 식물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를 다 농지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제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산이고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답으로 되어 있고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대답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농지의 정의가 사실 농지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목이라 그러죠. 지목.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이 3가지가 있는데 아세요? 전 이렇게밖에 못 해봤어요. 예. 아직. 자, 그러면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전이 뭐죠? 밭이죠. 역시. 와. 답은요? 논? 예, 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논밭인데 이렇게 한자로 하면은 답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3가지 지목은 우리가 농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 뭐 잔디나 뭐 과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그러한 토지는 우리가 그것도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면 하죠. 근데 좀 전에도 이제 임야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개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지 일반 그 건물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의 경우에 농작물을 지으면 그럼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로서 그거 안 인정받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는 이제 네. 집을 지었던 그 옛날 집터짜리들은 다 대지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이 오래돼서 모두 이제 철거를 하시고 그 자리에 이제 농작물을 경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친인척이 사시던 시골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농지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서류상에는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령 이제 집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간 거기다가 이제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채거리 이런 거 이렇게 해고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농지니까 뭐 농지로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하면 지자체에서 안 해줍니다. 아, 3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아, 쳤다. 그래서 그냥 안 해주고 3년은 해야 3년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그거 3년 했다는 것을 이제 증빙을 하면 아 그러면 그게 농지로서 인정이 되고 농지로서 인정이 되면 그게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목에 불문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임야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너른 그 들판을 보시면 농로가 있잖아요. 네. 또 용수로 배수로가 있어요. 용수로는 이제 물을 대는 수로고 배수로는 물을 빼는 수로인데 그럼 거기도 농지일까요? 농지 아닐까요? 예, 농지 위에 그런 걸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농지 개량 시설이라 그래요. 예,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있죠. 네. 예, 또 버섯 재배사도 있고 축사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 부지를 농지가에 아닐까요? 축사는 그건 예. 아니지 않을까요? 농지가 아니지 않을까요? 축사의 부지도 농지입니다. 아, 축사는 2007년부터 농지 위에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농지에 축사를 못 지었어요. 2007년부터. 근데 지금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축사를 짓다 보면 좀 문제가 약간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이쪽엔 짓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시설, 농축산물 생산 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농지에 지을 수 있고 그 부지는 우리가 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저희 주변에서도 곤충사나 무슨 방금 말씀하신 생산시설처럼 가면을 쓰고 실제적으로는 태양광이나 이제 조금 악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농지에 해당이 되나요? 예, 곤충 사육사는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 예, 또 태양광 시설만 이렇게 농지 위에 있는 것은 그건 농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축사나 뭐 버섯 재배사 뭐 이런 그런 사육사나 위에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건 있죠. 예, 그거는 가능해요. 예, 지붕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버섯 재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버섯 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사실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면에서 나가가지고 그 농지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철거하라고. 그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버섯 재배를 한달지 뭐 이렇게 소나야 이렇게 개주나 이런 걸 키우면서 그 위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농지라는 게 참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농지가 사실 이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이렇게 공급하는 예, 그런 기반이 되고 또 국토 환경도 농지가 있어야 또 보존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 경제와 또 농업이 조화롭게 또 발전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 소유하고 이용돼야 되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농지가 꼭 필요하고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데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이 껴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기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아까 들으셨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또 농지법도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그럼 이게 시행이 됐을까요? 농지법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책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농지개혁법 아닌가요? 오, 역시, 사장님. 역시 알고 계시네. 예. 네. 농지 제도의 맥락을 자세히 보려면 장장 100여 년에 걸친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국 근현대 농지 제도의 역사는 1912년. 아,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그때 일제 시대인데요. 그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950년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농지 개혁 사업이라는 것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농지법은 1996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일제에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수많은 토지와 그 자본이 수탈되었던 그 시기, 이제 광복으로 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대적인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농지 제도의 모태가 되었고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와. 주시니까 실제로 지금 개정하신 것 같아요. 아, 판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럼 100년이면은 이게 농지법이 역사가 엄청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법도 예전의 기준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개정안들이 있나요? 예, 아까 이제 헌법 말씀드렸잖아요. 제헌헌법에 그렇게 네.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87년에 또 헌법이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996년에 농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법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아,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뭐 청년농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뭔가 법과 제도가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귀농귀촌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주변보다는 우리 담당자님들 혹은 우리 수혜자님들 옆에 귀농귀촌한 사례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주변에 좀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에서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계세요.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업에 다른 직종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젊은 친구들도 농업을 꿈꾸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쉬는 시간에 대리님 곁에도 이렇게 저처럼 귀농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셨거든요. 쉬는 시간에 좀 말을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시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한 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분은 아마 본인 이야기 여기 나오는지 모르실 텐데 이제 조금만 빌려서 하자면 원래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 관련 이슈로 꿈을 접으시고 이제 찾아보시다가 비교적 되게 젊은 나이에 귀농귀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되게 잘 찾아서 하시고 넓은 방면으로 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몇 분 이제 아시는 분이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했던 분들은 다 이제 갓생러다. 되게 그 젊은 분 같지 않고 이것저것 한다. 되게 귀감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제 침대에 눕겠다. 귀감만 되고 끝나신 분도 있고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귀농귀촌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차장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귀농귀촌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왠지 그냥 생각에는 네.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가요? 요새 추세가 뭐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층보다는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농촌으로 조금 많이 유입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농지은행 제도를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작정 내려와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변에 이제 아는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헛걸음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좀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알면 좋다. 혹은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 훨씬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농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할 거냐, 네네. 그리고 내가 또 무슨 작물을 할 거냐. 뭐 맞아요. 예, 이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이걸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농지를 이제 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농지은행, 예, 농지은행에 우리 포털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돼 있고, 뭐 1577-7770 전화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또 저희 이제 그 콜센터거든요. 콜센터에서도 네. 답변해드리고 또 지사도 있으니까 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부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지자체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또 이제 가서 보시고, 뭐 농촌진흥청에서 흑토람이라고 뭐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재배 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토양이 적합하고 어떤 지역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이 토양이 적합하냐, 이 작물이 맞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또 화학적으로 이게 뭐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pH라 그러죠. 네네네. 뭐 산성이냐, 네. 뭐 염기성이냐, 이런 것들도 작물별로 보면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에 가 보시면 또 돼 있어요. 예, 그 농지은행 제가 지원해 줄 때 그 농지를 딱 하면 또 흑토람으로 연결되게 저희가 또 포털에 그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선생님 번호 좀 주시면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다이렉트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하면 다 저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1577로 전화를 예, 하면 예, 예,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런 예. 이야기들을 컨설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저희 직원도 한 분 농지 관련해서 파견 가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쪽으로 또 알아보시면 종합적으로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또 제도와 많은 또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무조건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스스로 검색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그 좋을 농지 핵심 제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차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일단 농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농지를 사서 소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지를 빌려서 또 귀농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안정적인 소유와 또 이용과 관련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개념, 원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87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경자가 친구는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또는 뭐 짓고 있다면, 그러면 농지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은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경자유전의 원칙. 두 번째는 농지 보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농지 보전이라는 거는 농지의 소멸을 방지하고 또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농업진흥지역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어떤 농업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좀 제약사항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농지라는 게 우선적으로 농업 용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렇게 버섯재배사나 이런 걸 짓고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농지의 부적절한 이용은 또 제한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이 농지를 적절한 농가에게 이어주고 또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산의 안정성을 또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원칙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농업인은 또 누구냐 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아까 안 그래도 민원인들께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농업인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통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뭐 버섯 재배사나 고정식 온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시는 분, 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농업인으로 일컫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질문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여기요. 네, 이번 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에 따라서 그 자격 요건이 충족하였는지 먼저 확인 후에 해당 지자체에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또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 또 농지의 취득 목적, 또 향후의 농업 경영 계획서 등을 상세히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기획안이거든요. 뭘 그렇게 기획을 하라고 하는지 사실 그냥 고구마 이렇게 수확하고 싶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콩이 좋아서 콩 농사를 뭐 하고 싶다 이렇게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이 어렵지 않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는 더욱 어렵지 않고요. 우선은 이제 취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꼭 작성을 해야 하는데 취득 대상 농지에 대한 사항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입력을 해서 이제 농지에 관한 그 특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 재배 예정 작목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고구마 하시고 싶으시다 하셨으니까 그냥 고구마 입력하시면 되시고 영농 착수 시기는 이제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계절을 좀 염두에 두시고 3에서 6개월 정도로 적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신청서랑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 저희가 경영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그 경영할 때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좀 농지 임대랑 위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탁 경영은 이제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의 개념을 조금 보시자면 위탁 경영과 임대차의 공통점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위탁 경영이 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수확물의 소유자는 농지 소유자가 되고 농지 소유자가 작업자에게 작업의 보수를 지급을 하면서 소유자가 농지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자가 되어서 허용되는 위탁 경영 범위 안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뭐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실까요, 우리 수혜자님은? 1000제곱미터가 300평이죠. 네, 300평입니다. 제가 수학이 조금 딸려서 이게 들으시면서 1000제곱미터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 300평, 약 300평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면적의 도량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할 때 평이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걸 쓰고 또 이제 그 농사 짓다 보시면 뭐 일정보, 일단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마지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기도 또 있죠, 마지기.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기준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1000제곱미터는 300평, 정확히 하면 302.5평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단보라 그러고 또 0.1헥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면적의 단위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서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하는 데도 있고 또 150평을 한 마지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또 그런 데 가셔서 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도 300평인데 하고 2평 모자란데 가가지고 나도 농업인이다 하실 뻔했네요. 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버섯재배사 뭐 축사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시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축사는 좀 달라요. 이제 그건 축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섯재배사나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농업 하시는 분들은 그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많이 알고 계셔서 20년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만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이제 사실 농업인 분들이나 현장에서는 대다수가 평을 선호하세요.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사용했던 용어이고, 네. 근데 이 평이 제곱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 뭐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간략하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뭐 3.3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설명하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도 전부 제곱미터 기준으로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제곱미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몇 평인가요? 하면 한 300평 정도 돼요 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뭐 검토를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는 게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은 3.3058 약간 원주율 막 떠올랐거든요, 지금. 은행이잖아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귀농귀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오히려 혼돈하시지 않고 왔을 때 더욱더 이야기를 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농지를 또 어떻게 소유하냐 이런 그런 개념, 의미 이런 것들이 또 소유의 개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차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또 상속이나 또 일부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지 소유 상한 제도란 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상한 규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둘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또 이렇게 들어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세한 건 아까 1577에 7770입니다. 7770으로 모든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이것도 임대차가 가능할까요? 네,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시지 않는 분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저희 공사를 통해서 위탁하고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내주고 소유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지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더 믿음이 가고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멋지십니다. 자, 이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우리 농지대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지대장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랑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또 비치해 놓는 문서인데요. 농지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그리고 농업인 및 자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22년 4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 농지대장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과거 농지원부라는 이름에서 명칭과 비롯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히 작성 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대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작성 기준도 농업인, 사람 기준에서 필지 기준으로, 땅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청 방법도 바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려드려야죠. 농지대장을 이제 신규로 작성하시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이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농지대장 발급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무임 발급기, 그리고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방문 신청만 가능해서 이게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셨었어요. 근데 24년 농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정부24 등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농지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네. 그 이제 농지대장에 아까 농지임대차 뭐 계약 체결이랄지 또 재계약할 때 변경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그 농축산물 생산시설 아까 뭐 버섯재배사 뭐 이런 축사 이런 설치를 할 때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지자체, 시, 구, 읍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를 묻니다. 제일 싫어하는 과태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19 하면서 국민비서 이렇게 네. 등록하셨죠. 그 국민비서의 등록 사항 중에 이 농지대장과 관련된 걸 이렇게 해놓으시면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면 알림이 와요. 예, 이제 가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뭐 6개월 전이다. 그러면 그 알림을 줘서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비서 말고 이제 농지비서가 농지통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장님을 찾는 문의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농지대장의 장점이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농지대장의 장점을 가장 빨리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요. 선물은 없었는데. 그럼 취소할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본인이 이제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필지별로 관리하고 농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용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정답. 와, 모범생이세요. 아쉽네요. 틀리시면 제가 주워가려 했는데 상품이 없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필지 소재지 기준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그리고 해제 시 무조건적으로 지자체에 이거는 신고하시는 게 의무사항이 됐어요. 안 그러면 또 아까 싫어하시는 과태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그 농지대장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공동 소유자를 지분 면적별로 농지대장에 등록하고 소유자별로 경작 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으로 그 농정의 행정 절차가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농지대장 말고 농지은행 관리원이라고 제가 얼핏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예, 농지은행 관리원은 그 농지 상시 조사 및 농지 정보 제공 사업, 또 농업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인 농지은행 사업, 그리고 농지 관리 기금을 위탁 관리 운용하는 농지 종합 관리 기구로 2022년에 출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 관리원이 출범이 되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농지은행 관리원 현재까지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예, 2022년 2월 18일 농지은행 관리원의 출범 후에
농지의 이용 상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관리하여 농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2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농지은행 역대 최대의 사업비 집행, 또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농지대장 전환,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한 농지 관리 강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내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또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 실습지, 조활용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 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공하였으며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핏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들은 것보다 엄청 많네요. 하시는 업무가 그 농지은행 관리원에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농촌공간 포털을 통해서 본인 소유 임차 농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대장 발급을 통해서 필지별로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소유 임차 농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IS 기반으로 본인 소유 임차 농지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농지은행 관련이 있으니까 농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현재의 농지법과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거든요. 향후 농지제도의 그 지향점과 그리고 전략 실행 방안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가 특히 농촌에서 많이 이제 올라왔고 이게 농촌 소멸로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때문에 저희도 단순히 농촌이 먹거리 생산 공간이라는 고정적이고 관행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이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할 시점이 좀 도래한 것 같아요. 현재 농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청년 농업인분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야기를 쭉 나눠봤어요. 이게 농촌 소멸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또 발전적인 모습이 또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수 치시네요. 빨리. 네, 1시간 동안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수혜자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농지 이용 관리 및 농지 제도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먼저 수혜자님부터.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겉핥기로 알았던 그 농지와 농지 제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알게 됐고 일단은 든든한 질문처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번호표 뽑으러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대리님은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사실 농지법이라던가 제도가 알고 있어도 많이 어렵고 특히 관심 없으시거나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잖아요.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조금이라도 더 접근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농지 제도나 농지법 조금 어려워하셨던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농업인들이나 또 농업인 아닌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콜을 제일 많이 받으실 소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그 우리 청년 농업인 분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농지 은행과 농지 제도를 농업인들에게 더 맞게 좀 더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또 귀한 또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2부에서는요. 생애 주기별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콘텐츠가 청년농을 꿈꾸고 또 해당 업종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농지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농지은행의 고민과 그리고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지방 출신이고 이제 가족들이 농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농업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제 타작물 논콩하고 가루쌀을 이제 시도해보고 있고요. 농사는 이제 가족들이 농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같이 이제 농사를 지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농업을 맡아서 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농업인으로서는 농한기하고 농번기하고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설작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농번기 같은 경우는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하루의 일과가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반면에 수도작은 이제 본인의 일과를 딱히 이렇게 규정화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날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장비가 논에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기계가 고장나서 기계를 고쳐와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들어오고 그게 농업인의 일과 같습니다. 이제 재배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주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와서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주변에서 습득을 했고요.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제도나 농지 지원 사업, 뭐 농지 세무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 카페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주최하는 인재개발원 교육이나 그 외에도 농정원에서 주최하는 많은 교육들이 있어서 그쪽 위주로 교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고가 좀 있으신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이 덜한데 연고가 없으시고 그 기농을 오시거나 농업을 시작하시는 지역에 이제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가장 초창기에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웃 간의 분쟁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작목에 따라 다르지만 장비, 시설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을 하다 보면 텃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저희 지역민이라고 해서 텃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인근 지역에 가면 이렇게 좀 이제 그 지역에서 기존에 경작을 하시던 분들은 하나의 라이벌로 저희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적인 텃세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풀어 나가는 게 이제 청년 농업인 분들이 이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목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로 기농을 오시거나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작물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이 작물이 이 지역에서 누가 잘하지? 했을 때 거기에 제 이름이 나오는 게 한 가지 농업인으로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먼저 가보고 본인이 어떤 거를 할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과장된 꿈에 이제 조금 심취해 하셔서 그 3억, 4억, 5억 그게 다 본인 빚이거든요. 근데 단지 나라에서 초반에 보증을 해주는 것 뿐인데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이제 본인이 기초 지식도 없이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고 작물이나 시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못해서 한마디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한 상황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영농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최소 경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농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와서 최소 한 3개월 이상은 거주를 해가면서 그쪽 지역을 파악도 하고 인근 주민분들하고도 친해지고 본인 작물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 없이 나는 농사를 시작해서 바로 성공을 하겠다? 그거는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아니면 주변에 그 작물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좀 정보 공유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